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8월 11일 밤 10시 22분입니다. 우리 보수 세력이, 우파 세력이 가장 잘못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불법 억류된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송환받으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좌파 정권도 하지 않았지만 우파 정권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좌익들로부터 얼마나 의리 없고 용기 없는 집단으로 보였겠습니까? 반면에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끈질기게 노력해서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오늘날 좌파 득세, 우파 이 약세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대가 요새 동네북이 됐는데 자업자득인 면이 있습니다. 동료 6만 명을 적진에 두고도 돌려달라는 말 한 분 꺼내지 못한 군대를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조총련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제1동포 9만 3천 명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른바 제1동포 북송 사건이죠. 제1동포 북송 사건. 물론 조총련 계통 사람들이었습니다. 9만 3천 명을 생지옥으로 보냈습니다. 보내는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일본의 언론, 일본의 좌파, 우파, 조총련, 공산주의자들, 일본 공산당 다 합쳐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때 이승만 정부가 규탄하고 했지만 이미 국교가 수립되기 전이라서 아랑곳 하지 않고 9만 3천 명을 생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는 수천 명의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일본인 처가 9만 3천 명이 갔습니다. 냉전 시절에 자유세계에서 북한으로 이동한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9만 3천 명이 북한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상당수가 강제수용소로 갔어요. 그 사람들은 일본에 살아가지고 자유를 맛본 사람이었는데 북한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또 거기서 좀 자유로운 발언을 하다가 찍혀가지고 강제수용소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이 두 사건,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6만 명의 국군포로, 9만 3천 명의 제1동포. 일본에 대해서 종군 위안부 문제는 제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가 북한으로 보내는 데 협조했던 9만 3천 명의 제1동포 문제는 우리 한국인 지식인들이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이 자유민주주의 핵심인데 우리는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파가 이렇게 몰락한 큰 원인입니다. 개인의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 우파가 실정해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제가 책을 읽다가 조선대학교 연구라는 일본 산케신문에서 나온 책을 읽다가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대학교는 조총련이 운영하는 대학교입니다. 말하자면은 공작원 양성소이기도 하고, 지금 조총련이 한때 50만이 되던 조총련이 지금 이제 3만 정도로 몰락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조선대학교 출신들은 이념적으로 뭔가 북한에 끌리는 그런 아주 조총련이 가장 핵심되는 조직이 조선대학교였습니다. 이 조선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부학장까지 역임하였던 박용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황장엽 선생이 살아 계실 때
출판 기념회 때 가보면은 이 박용곤 씨가 아주 조용한 할아버지가 황장엽 선생과 아주 친밀하게 담소를 하고 있어서 주목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용곤 선생을 그 뒤에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이 박용곤 씨는 조선대학교 부학장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목포 출신인데 1948년에 밀항을 해서 일본에서 공산주의 학자로서, 마르크스 경제학자로서 성장을 하다가 이 조선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황장엽 선생하고 친해져서 황장엽 선생이 개척한 이른바 주체사상 연구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장엽 선생이 97년에 한국으로 탈출한 이후에 박용곤 씨도 조총련을 비판을 하고 주체사상을 비판하면서 조총련과의 관계를 끊고, 요사이는 연세가 이분이 90을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요사이는 공개적으로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2007년에 NHK 방송에 나와가지고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 하면은, 자신이 조선대학교에 근무할 때, 교수로 근무할 때 일어났던 일을 고백을 했습니다. 1972년 4월 15일이 민족반역자 김일성의 환갑이었습니다. 환갑의 축하를 위해서 북한 노동당에서 조총련으로, 그리고 조선대학교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느냐 하면은 조선대학생 200명을 보내라. 200명을 영구 귀국시켜라. 귀국이라 하면은 북한으로 보내는, 북송시켜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조총련은 북한 노동당의 일본 지부에 해당합니다. 절대적 명령이죠. 200명을 보내라. 팔팔한 조선대학생 200명을 일종의 인간 선물로 조공물로 보내는 거죠. 그 일에 자신이 종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00명을 어떻게 정할 거냐? 명단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때만 해도 이제 72년쯤 되니까 미리 북한으로 갔던 제1동포들이 편지나 이걸 통해서 암암리에 북한의 참상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200명을 뽑으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200명을 지원해서 북한에 가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00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 북송이죠. 사실은 명단을 작성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주로 했느냐? 조총련의 간부 또는 유력 상공인, 조총련 출신의 유력 상공인 자녀, 그리고 이때 조총련 안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북송 사업을 주도한 자가 부회장인 김병식이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식의 반대파에 속하는 자녀를 명단에 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기를, 여기 일본에서 살아봤자 취직도 잘 안 되지 않느냐? 북한에 가서 공화국 건설에 참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세계 어디서나 나다닐 수가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북한에 가는 게 활동 무대가 더 넓어지고 출세할 수 있다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박용곤 씨는 그러나 이분은 부인이 일본 사람인데 북한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상천국이라는 것을 반신반의하면서도 믿었겠죠. 그러니까 부모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신이 앞장서서 설득을 한 제자들이 지금 생지옥에 가 있는 걸 반성을 하면서 2007년에 NHK에 나와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지금에 와서 고백하느냐 하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할 기회가 되면은 언젠가는 정말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본에서 활동한 영화감독 양영희 씨인데, 이 양영희 씨의 가족사가 바로 이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이 양영희 씨는 오빠가 3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조총련계 동포입니다. 오빠가 3사람인데 이미 오빠 두 사람은 이 아버지는 또 조총련 간부예요. 오빠 2사람은 이미 그 전에 북송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북한으로 갔어요. 갔는데 72년에 나머지 한 사람 살아있는 이 일본에 살고 있는 장남이 또 김일성의 잔치상에 올려지는 200명의 인간 선물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답니다.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 아버지가 바깥으로 이야기는 못하고, 당의 명령이니까 거기 복종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또 간부니까, 그러면서 뒤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아들을 2이나 보냈는데 장남 하나는 일본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애원을 해도 묵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까지 물론 자원하는 형태로 북한에 북송되었다는 겁니다. 200명의 조선대학교 학생이 김일성의 잔치상, 환갑 잔치상에 인간 제물로 바쳐졌다. 물론 200명은 그냥 편도로 배를 타고 편도표를 가지고 가고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200명 중에 한 사람도 살아서 일본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양영희 씨의 큰오빠는 가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 이 아버님 아주 예술적인 사람인데 북한이 예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예술을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체제니까요. 그래서 6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큰오빠를 보낼 때 아버지 어머니가 만세만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미 2 오빠를 북조선에 바쳤으니 장남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북한에 가 있는 3 아들 중에 장남이 제일 먼저 죽으니까 그 북한에 있는 죽은 장남의 동생이 일본에 사는 양영희 씨한테 오빠가 죽었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그 소식을 어머니한테 알리는 장면이 여기 생생하게 이 책에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건 생략을 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총련을 통해서 평양 방문을 신청을 했더니 양영희 씨는 오지 마라 그랬답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 약간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오빠 2사람까지 북한에 갔는데 나머지 장남까지 보내게 되었는지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양영희 씨의 아버지는 비록 조총련 소속이지만은, 그리고 조직에는 충실하지만은 잘못된 것을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아주 우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보기에는, 조총련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한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말을 함부로 한다.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아들 하나까지 북한으로 데려가야, 인질로 잡아야 컨트롤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데리고 갔다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확인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박용곤 씨는 그 뒤에 평양을 한번 갔는데 평양 호텔에 있으니까 자기가 보냈던 200명 중에 몇 사람이 호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공식으로 만나면 들키니까
우연하게 만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어서 자기가 나갔더니 참 볼 면목이 없죠. 생지역으로 보냈으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돈이 없는데도 무슨 물건을 사가지고 있다가 과거의 스승한테 선물을 주더랍니다. 선물을 주면서, 그래서 박용원 씨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흐느꼈는지 모른다. 그래서 2017년 NHK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신공양. 사람을 생체로 그냥 주어가지고 그 생체를 죽이기도 해서 무슨 신에게 기원을 하는 그런 의식은 뭐 고대에 올라가면은 어느 나라에나 있었습니다. 그걸 인신공양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어떤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이 경우에는 김일성의 환갑잔치에 200명의 전도 양양한 일본, 그 자유로운 일본에서 살던 제일동포 200명을 속여가지고 인신공양물로 바친 거죠. 200명의 그 뒤에 북한에서의 불행했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을 생일날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200명의 젊은이를 바쳤다. 그런 김일성을 1970년대, 80년대, 특히 80년대에 숭배했던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이 전향했다는 것을 밝히지도 않고, 전향했다는, 또 내가 한때 잘못했다는 천하의 독재자, 민족 반역자를 숭배하는, 따르는 좌익운동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국가에 누를 끼쳤다는 반성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정권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력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혹시 대한민국을 조총련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9만 3천 명의 조총련이 한때 많을 때 한 3, 40만 명 됐는데 그 중에 9만 3천 명을 보냈어요. 20%를 보냈습니다. 20% 뭡니까? 한 30%로 보냈어요. 생지옥으로 보낸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9만 3천 명이, 북한 노동당 정권은 9만 3천 명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다목적이었습니다. 이 9만 3천 명이 북한으로 갈 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조총련에 갖다 바치고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없죠. 그러면 9만 3천 명의 가족은 인질로 잡혀가지고 북한 노동당이 지령하는 대로 지금까지 계속 돈 갖다 주고 기술을 갖다 바치고 또는 간첩질하고 하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짓을 했어요.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이, 전향하지 않은 김일성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앞으로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나면은 아마 그런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972년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제일동포 조선대학교 학생 200명을 인간 제물로 바쳤다. 인간 제물입니다. 200명의 인간 제물입니다. 인간 제물. 김일성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